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의 명사특강 9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선선해져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세종연구소에 계신,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모시기 힘든 정성장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성장 박사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정성장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책 쓰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그건데, 나중에 여러분 그 앞에 더 자세하게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이, 가장 최근에, 얼마 됐죠? 나온 지? 1년 딱 됐습니다. 1년, 네.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와,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이쪽에 이슈가 될 만한 좋아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요. 일단 시리즈로 시리즈의 첫 번째로 한 10강에서 12강 한 이 정도 12번 정도 10에서 12번 정도 시리즈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좀 다른 수준의 얘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책도 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요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함 동시핵무장의 충격.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쓴 책을 1호판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독자들을 위해서 일본이 왜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장을 새로 추가했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이 방안이 우리가 제재를 피하고 가장 확실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어니까 이제 일한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면 이제 한일 동시에 핵무장을 하는 거에 대한 충격, 이게 이제 그 제목인데, 요번에 일본도 가시죠, 이 출판 기념회 때문에. 예. 네. 제가 9월 17일 도쿄 학사회관에서 이 주제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일본 쪽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 정성장 박사님의 프로필이라든지 지금 이제 세종연구소에도 계시고, 그동안 계속 한반도 관련된 걸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야, 한국에서 이런 정도로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우린 되는데 니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 이거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방송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일단 이 책 들어가기 전에, 전에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정성장 박사님이, 이거 지금 핵을 보유하자고 정 박사님이 얘기하신다? 이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궁금증도 박사님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저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예. 네. 저는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비현실주의적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비현실은 싫다. 예.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보면은 북한 정치를 분석한 글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다뤄졌다. 그렇게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북한 분석한 글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좀 보수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한 글들을 보고는 정성장 박사 진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당했지만은, 그래서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 매몰돼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정성장 박사는 좀 진보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걸 보면은 또 제가 친일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픈 과거사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또 과거에 과거에 얽매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 글을 어떤 글을 읽었느냐에 따라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사실 저도 뭐 국제관계 쪽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정상경 박사하고 좀 친하고 이렇게 또 이거 한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뭐 그렇고, 좌측에서도 그렇고 서로, 그 사람이 어디인지 알고, 뭐 이래서 서로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궁금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제관계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학파이긴 하지만,
박사님처럼 실사구시 현실적으로 이거 정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첫째는 현실적이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고객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에 이제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근데 박사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성향이고 우리들이 이제 어울리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팩트 체크해 드리고 국민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참조하시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예, 예. 근데 남들은 그걸 자꾸 예. 이제 그거를 색으로 봐. 예, 뭘 예, 하면은 제가 뭔 얘기하면 야, 너 얘기하면 또 이쪽에서 그런 게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분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신 좌파냐 우파냐? 예? 그러면, 질문이 막 오는 게 그 얘기하면 좌파야 우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저는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제파라고 하는데. 예. 박사님이 사실은 국내파가 아니라 박사님도 프랑스에서 박사하셨죠. 예. 그래서 국제파죠.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국제주의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오케이. 비슷해요. 예, 폐쇄된 민족주의,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또, 국제주의 좋지만은 그렇다고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무시하고 일단 세계 평화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가 있고, 세계 평화가 있는 것이, 세계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평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입관을 버리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지금 벌써 5년이 이제 5년차, 이제 6년차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제가 생방할 때나 이럴 때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선입관 버리고, OX 문제 버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라고 이제 이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반적인 방향, 줄거리 우리가 이거 한 10번에서 한 12번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냥 개요 정도 해서 이걸 쓰시게 된 동기부터 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먼저 제가 언제부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15년까지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걸 2016년 1월 달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아주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그렇게 강력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원자탄 2발 맞고 나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좌절감에 빠져서 결국은 항복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이 2016년 1월에 시험용 수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건 뭐냐면은 원자탄보다 10배 이상 위력을 가진 소폭탄 개발하겠다는 거고 아니 그러면은 일본은 원자탄 맞고도 항복을 했는데 소폭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핵을 가진 국가 앞에서는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남북한 핵균형 필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는 좀 저는 아주 소수파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독자적 핵무장 논리를 이제 발전시켜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협상에 대한 환상,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게 2022년 2월 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대부분의 당시 러시아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절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다라고 장담을 했었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니까 러시아 전문가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는 걸 보면서 이거 강대국들의 안전보장 각서라는 거 이거 휴지장에 불과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걸 보면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없다. 결국 이제 북한의 포기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라고 많이 판단했죠. 그리고 그해 이제 4월달부터 이제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한의 진보적인 뭐 전문가들도 생각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을 한 게 그 전에는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미국 핵전쟁을 막기 위한 거지 동족인 남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4월부터 동족인 남한에 대해서 핵으로 위협을 하니까 그 북한 다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남한의 전문가들 생각이 이제 급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3월에는 국제정치학회가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 회원들의 3분의 1 정도가 핵무장을 찬성하고 3분의 2는 반대하고 아직도. 예, 그렇지만 3분의 1이 찬성을 했다라는 건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예, 예전에 그전엔 10명 중에 1명도 그렇지. 안 될 뻔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 2022년이죠. 그때 6월달부터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왜 남북 핵균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놀란 거는 과거 같으면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막 청중들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토론자들 중에서도 뭐 아주 세게 이제 반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박의 뭐 비판의 강도도 낮아지고 또 한 번은 세미나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게 그 토론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은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1명은 찬성을 하고 또 청중들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각성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국 핵장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한국 핵무장에 대한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2022년부터. 근데 논쟁을 하다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은 그 뭐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통 한 20, 30페이지 원고까지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다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다루지 않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 시간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세미나 가서 얘기하거나 토론에서 얘기할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책으로 이제 이걸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제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핵무장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이 우리한테 그 북한 핵이 협상용이냐 아니면은 뭐 생존용이냐 아니면 실제 위협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확장핵제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뭐 믿을 수 없다면 다른 옵션으로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뭐 국내적인 조건도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조건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떠한 로드맵을 거쳐서 가고 어떻게 국제사회를 설득할 건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한국 핵무장하면 제재로 경제가 파탄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이 왜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없는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Q&A 방식으로 뭐 많이 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정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들어왔지만 영국 기고했는데 그 이전에서 중국에서도 보면 한중 간에 이제 포럼을 하거나 뭐 이제 한국의 학자가 안 오시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거기 국경에 있으니까 참가를 해서 보면 걔네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야, 북한 애들이 과연 같은 민족이 남한에다 핵을 쏘겠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이제 뭐 방송에 TV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도 물어보고 포럼에서도 물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미 그때가 2015년 16, 17, 18 이때니까 이미 걔네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오시잖아요. 뭐 심양이나 상해나 뭐 북경에서 혹은 제가 서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욕 많이 먹었죠. 막 뭐라 그런다고. 네, 예, 그랬었죠. 옛날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진짜 심각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환상이 네.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좌파들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는 대화로 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였는데 우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예, 예. 보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김 박사가 뭔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분위기를 전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대답해 보라 그러면 이 둘 다 환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비현실적인 얘기.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한번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보수하고 진보가 다 일정한 편향이 있습니다. 예. 편향이 있다는 거는 보수는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예, 진보는 중국하고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그러니까 예, 보수는 미국이 한국 핵무장하겠다는 걸 싫어하니까 예,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진보는 또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그 싫어하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예, 대한민국파가 없이 그동안 이제 진보, 좌파하고 우파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국익은 정말 실종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파라고 하셨구나. 예. 대한민국파와 국제관계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거 한다니까 사실 이제 이름만 되면, 뭐, 지금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이름만 되면 아시는 이쪽 저쪽 계신 분들이, 글쎄, 정성상이, 지금 뭐, 세종에서도 혼자 막 강조하고 막, 이 안에 내부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특히 외교 관계에 특히 우리가 아직은 약하니까 뭐 한중 관계가 됐든 한미 관계가 됐든 거기에 어떤 공간을 열어주는 게 우리 싱크탱크 학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다면 그거를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떡하냐 해서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 소위 말하면 뭐 미국 쪽에다가도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할 때도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 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신념이 너무 확고해. 자기 이론이 너무 확고하고. 근데 우리처럼 이제 싱크탱크 학자들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죠. 국익이고. 예. 국격 제고고 협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는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개의 장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해서 좀 긴 거는 둘로 하고 시간이 좀 기니까 20분 이내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8분 정도 됐는데 요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 소개는 됐겠죠? 추가로 조금 더 하실 게 있으면 마무리.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 책 합니다, 여러분. 이 책 하는데, 요 제목하고 안에 10개의 장에 대한 목차 이런 거는 제가 화면에 다 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좀. 제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느냐, 뭐 구분하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선입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할 그런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평화주의자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현실주의적 평화주의.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임진왜란, 뭐 한일합방, 뭐 6.25 전쟁 다 어떤 경우에 당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약했을 때 당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진정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지. 평화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전쟁으로 뭐 초토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그 다음에 군비 증강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 위안부 문제, 뭐 징용병 문제 다 이게 나라를 빼앗겨서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한국이 자책부를 하는 거는 이것은 북한하고 핵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없으면은 북한이 핵 가지고 뭐 오판 내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핵 있으면은 북한이 공격하면 당연히 우리가 보복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보더라도 뭐 분쟁은 수시로 있습니다.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을 가진 다음에는 그 분쟁의 수준이 극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파키스탄 쪽에서만 도발하면 인도에서 아예 압도적으로 가서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핵을 가지니까 인도가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비례적 등으로 가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국경 지역에서 총 가지고 싸웁니까? 대포 가지고 싸웁니까? 미사일 가지고 싸웁니까? 그게 있지만은 그거 싸움 못하고, 예, 몸으로 싸우거나 몽둥이 싸우거나 완전히 석기 시대 수준의 싸움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아예 전쟁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 6.25 전쟁 같은 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대전환, 외교안보 프레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이제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왜 썼는지, 또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큰 방향을 짚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좌파우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파, 국제파, 이렇게 해서 현실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국민들과 주변의 평화를 지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방송부터는 이 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